오늘 코스피가 급락세를 이어갔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또 이란이 맞대응을 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고 국내 증시가 유독 강하게 하락을 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증시는 오르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늘 폭락을 심하게 맞은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미국 증시보다도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란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보면 1%도 안 내렸거든요. 맞습니다. 첫날에 상승했고 어제 장중에 한 3% 가까이 내리다가 다시 낙폭을 회복하면서 1%도 채 안 내렸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나 뭐 샌디스크 같은 그러니까 급등했던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차익 매물 결국은 지금 뭐 위험 자산이 완전히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차익 매물은 단기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시기의 좀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상승을 하면서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 지수는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수급 상황이 쏙 좋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고 이 부분을 거의 기관의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랑 ETF 물량으로 받았는데 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ETF나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수가 받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받아주는 기관 매물이 유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단기적인 우리 증시에 충격이 있을 거라는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이제 3월 다음 주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롤오버 물량이 나오면서 일부는 프로그램 매도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외국인 매물을 소화해 줬던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나 ETF 매입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3월 첫째 주는 이란발 사태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았던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 하필이면 이제 이럴 때 주말에 그렇죠. 이란 문제까지 겹치면서 수급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결국은 충격이 아주 세게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개인들의 순매수 금액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 800억 사는데 그쳤더라고요. 이것도 그 수급적인 문제랑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이 매수세에 대한 좀 자신감들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어제 오늘 낙폭이 정말 컸거든요. 그렇죠. 이틀간의 낙폭을 더해보면 사실은 이제 내일 정도의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인세는 매수세는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좀 위축되지 않았나라고 싶고 하지만 이제 장막판에 외국인 수급이 좀 바뀌었던 거. 네. 대량 이제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일거의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로 돌리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이제 파생 상품에서 보면 네. 풋옵션에서 오늘 정말 드문 숫자가 나왔거든요. 풋옵션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921억 매도했거든요. 이 숫자는 저도 한 풋옵션을 매도했다라는 거는 지수 하방 포지션을 정리를 했다, 뭐 매도를 했다 이렇게 일단은 가격적인 조정 압박을 야기했던 물량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금액적으로는 별로 느낌이 안 오실 건데 이 숫자는 뭐 최근에는 워낙 숫자가 뭐 처음 본 숫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네, 맞죠. 풋옵션에서 이런 숫자도 저는 처음 봤거든요. 30년 만에 처음 본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이 정도면 아마 하방 쪽 배팅이 이번 월물뿐만 아니라 원월물도 일부 뒤쪽으로 물러났다라고 보면 일단 가격 조정의 하이라이트 구간에 지났거나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은 오늘 장막판에 그래도 받을 수 있어서 좀 위안이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최근에 외국인은 이제 현물이라는 그냥 알주식에 대해서 순매도 취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파생 상품을 통해서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 하락할 거다라고 베팅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도가 많이 나온 거는 그 하방 베팅을 이제 살짝 걷어내는 어느 정도 걷어내는 그렇게 신호로 봐야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외국인들도 이 동안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하방 포지션 일부 청산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 순서상 이 급락이 멈추려면 하방 배팅이 일단 멈춰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좋았고 또 막판에 그 선물도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선물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기관들은 다시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됐는데 이 물량을 막판에 외국인들이 주식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저가 매수는 일부 유입이 되었다. 그러니까 조정이 뭐 마무리되었다,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단기간에 급박한 하락을 유도했던 단기 물량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오늘 장막판의 좀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도 대표님 의견에 대해 공감이 되는 게 최근에 올라간 게 뭐 이익 좋고 뭐 정책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단순 수급으로도 올라간 것들이 많았잖아요. 빠질 때도 수급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느 정도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할 게 앞으로 그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가야 하나일 것 같아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는 현금을 늘려야 되는 때였을까요? 아니면 기회로 이용하고 매수를 좀 해야 되는 때였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본인이 언제 주식시장에 진입했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오래전에 진입해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뭐 여기서 조금 물러나셔도 되고 혹은 일부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늦게 반도체가 들어오신 분들. 예. 수급적으로 급등했던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장세에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여유도 조금 힘들고 이제 추가 매수하기도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추가 매도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봤을 때 어제 오늘 급락으로 조금은 지나지 않았을까 싶고 오히려 지금은 반등이 나오는 기회를 활용해서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혹은 교체 매매를 좀 하시거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외국인들의 파생 수급을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네. 어쨌든 지정실 리스크가 바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뒤쪽에 지지부진한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어제 오늘 같은 급락이 아니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 장막판에 바뀌었던 외국인 수급이 만약에 내일도 상방 쪽으로 베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강하게 홀딩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이 그냥 하방 물량의 청산이고 내일 외국인들 매수 유입이 또 더디다라고 하면 조금씩 분할로 반등을 활용해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틀 동안에 이 말도 안 되는 하락폭을 맞아버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주식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법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 오히려 들고 가는 게 맞다. 최소한적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빠졌을 때는요, 뭐 무서운 마음이 들다가 오늘은 정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개개인들마다 전략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비중 축소하고 또 교체 매매도 가능한 장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좀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이 지상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번 이란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준비가 오래됐잖아요. 네. 우리가 증시에 반영되는 전쟁 상황을 보면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 걸프전 때를 비교를 많이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걸프전 때는 거의 우리 시장이 하한가 가깝게 하고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준비 없는 상황에서 바로 돌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전쟁은 증시에 충격을 주지만 오히려 2차 걸프전 때는 지금과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1차 걸프전 이후에 언제 미국이 이라크의 후세인을 제거하느냐를 놓고 한 달 동안 계속 시기를 조율했거든요. 그리고 막상 그때는 2차 걸프전이 나왔을 때는 사실 우리 증시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처럼 하락하지 않았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번에 이란 사태는 2차 걸프전에 가까운 유형이 아닐까.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언제 이 사태가 터지냐를 놓고 미국의 도박 사이트, 베팅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베팅을 해왔잖아요. 네, 맞죠. 그런 걸 보면 이미 전쟁은 예견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전쟁 첫날에 나스닥이 올랐던 것처럼 2차 걸프전 때도 사실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쟁의 양상이 예전처럼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장기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일단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하고 공중전을 위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핵무기 시설에 대한 무력화와 어떻게 보면 하메인이 제거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이미 충족이 되었거든요. 나머지 한 가지를 위해서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메네이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면 오히려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굳이 핵무기 시설 제거를 위해서 지상군까지 투입할까라고 보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전쟁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전쟁의 성격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위험 자산이 안전 자산으로 넘어갈 만큼 큰 빅 이슈가 되느냐 여부가 예전에 뭐 가령 러우 사태와 같은 그런 것들처럼요. 그 정도 이제 넘어갈 정도가 되느냐 여부를 보는데 사실 미국 채권 가격이나 지금 금 가격을 보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금은 오히려 어제 큰 폭으로 내렸고 지금 채권 가격은 채권값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네. 보면
위험 자산이 안전 자산으로 넘어갈 만큼 지금 이 충격이 그렇게 크게 펀더멘탈을 흔드는 정도까지는 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면 위험 자산에서 일부 자산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이게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다시 위험 자산으로 재유입되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유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되게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안 높을 거니까 연준은 금리 인하를 올해 뭐 최소 2번은 할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올해 세워놓았던 시나리오인데 유가가 그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유가의 향방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사실 미국 증시가 지금 하락 압박을 물론 이제 이란 사태도 있지만 사실 지난주에 PPI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네, 높았잖아요. 맞죠. 그 사실은 이제 그 저도 인플레이션 지표는 꽤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제한적이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조금 이제 의아하게 보는 게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FOMC 의사로 공개되는 걸 보면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시적이다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약간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걸 보면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실제로 높지 않다라고 보면 유가가 일부 반영이 되더라도 사실 유가가 지금 완전하게 고공행진을 할 만큼 그런 유가의 펀더멘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자체를 놓고 보면 공급과 수요에서 결국은 공급이 사태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영향을 받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100불, 120불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유지가 되려면 이제 수요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수요가 그만큼 따라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페크가 원래는 이제 이 사태가 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증산에 대한 부분을 줄였던 걸 지금은 다시 증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페크 플러스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그 과거처럼 가격 담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가격 담합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페크 측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플러스 쪽에 이제 수장인 러시아가 항상談판을 해서 가격 담합을 이뤄내는데 지금은 이제談판 주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페크 플러스 안에서 가격 통합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증산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도 오페크 내에서 북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는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내부에서는 증산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우리만 계속 손해를 봤다라는 부분에서 사우디도 증산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일시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꼬여 있다 하더라도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다음 달 증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봉쇄라는 뉴스가 뜨면 네.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급등을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거 유가는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는 되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카타르에서도 이제 LNG 수출 공장을 폐쇄하면서 그 여파로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지금은 시대가 AI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은 AI 쪽의 원전이나 이제 관련 데이터 센터 이쪽의 수요나 전체적인 실적들의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 천연가스는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가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천연가스 문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이전에 러시아와 LNG 쪽에서 카타르 양축이 사실 미국 때문에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러우 전쟁으로 유럽 그 가스 파이프라인이 막히면서 유럽에서 원래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은 카타르였는데 그걸 미국이 미국 쪽으로 많이 돌렸죠. 많이 돌리면서 공급 자체가 미국 쪽과 카타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미국 쪽 공급선이 늘어나는 경향이었고 우리도 중동에서 받아오던 부분을 미국 쪽으로 돌려야 되는 압박감이 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카타르가 러시아를 대체해서 만약에 절대적인 공급선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 가격적인 문제가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카타르가 그 정도 역할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시적으로 가격의 그 급등은 야기될 수 있겠지만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계속해서 카타르를 압박해서 미국 쪽으로 천연가스 LNG선을 돌리는 것을 더 가속화시킬 영향은 또 커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공급상의 문제를 놓고 아마 문제는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연가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중간중간 단기 급등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추세는 좀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완전히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시점이 나왔을 때 천연가스나 유가의 급등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발생한 그 정말 그 원치 않은 가격들의 폭등과 움직임들이
뭐 일시적으로는 계속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력은 낮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게 이전에 영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방 맞았다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고 미국의 어떤 역할론을 본다면 아마 원유나 천연가스는 폭등세가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상의 문제는 사실 오페크 플러스 내 문제도 지금 많고 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합의점도 없는 상태에서 아마도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공급에 의한 일시적인 폭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고 저도 지금 아직 답을 못 내긴 한 건데 그냥 같이 좀 고견을 여쭙고자. 그 트럼프가 3, 4주 이내에 전쟁을 끝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일단 뭐 장기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이란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거 오히려 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 행동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더 반대에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고 이게 증시 전반적으로 이거 생각보다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거를 주가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화가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단기적인 충격보다는 이게 상황이 은은히 지속되면서 펀더멘탈이 점점 약해지는 현상. 그래서 증시의 단기 충격보다는 지속적인 압박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말씀하신 것처럼 믿을 게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면서 하메네이 후계자도 아들로 거의 굳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 미국은 하메네이를 제거했다라는 시나리오 자체에서 좀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잃을 거 없는 상태에서 분명히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사우디나 지금 UAE가 참전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진짜 중동 전체 확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원하는 바고 분쟁을 글로벌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아니라 중동 전체의 확산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에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도 UAE나 사우디가 확전에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건데 지금 정유 시설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UAE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포함해서 800회 정도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참전 가능성을 그 본인 스스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이란이 원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면 펀더멘탈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우려 부분이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좀 표면화되면 지금 미국 증시는 작년 10월달 이후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그 박스권 내에서도 내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모멘트에서 소프트웨어가 자초되긴 했지만 하드웨어가 견조했고 또 미국 증시는 우리와 다르게 산업재나 경기 소비재가 거의 3톱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간다라고 하고 관세 문제가 좀 접혀지면 오히려 미국이 박스권을 상반으로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이제 경기 소비재가 가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갇혀 있는 형국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 전 세계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오늘은 좀 모르는 것 같긴 하지만 금이 어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은도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 일부 옮겨갈 정도 충격은 아직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안전자산이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많이 올라. 가격이 안전하지 않아 보여요. 가격이 안전하지 않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옮겨가려고 해도 일단은 금과 은 가격을 보면 사실 이제 금이라는 부분은 이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사례로 보면 금 자체가 원래는 금리 인하 시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과거 같은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춰서 올라갔는데 지금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금리 인하 그 초기 직전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가격은 어쨌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일부 모집했거나 러시아나 중국, 특히 이제 러우 전쟁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인위적으로 올랐던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증시가 위협받는다라고 해서 금으로 옮겨가기는 상당히 리스크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 가격이 어제 빠졌고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 같아요. 인플레이션 영향이 물론 있다라고 하지만 전쟁의 당사자 국가에서 지금 현재 안전자산으로 그만큼 선호를 할 만하냐라고 보면 역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인플레이션 감안까지 한다면 그러면 지금은 위험자산에서 돈이 일부 빠지더라도 이게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기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럼 아마 대기 물량을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는 다시 위험 자산으로 결국은 선호하지 않을까, 위험 자산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금에 대한 접근은 지금 금 가격 5,000달러가 넘은 이 자리에서는 약간 접근은 신중하게. 네,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지금 은 가격이 이번에 충격을 받았죠. 이전에 1월달에 좀 급락을 한번 했지만 작년 12월달 뭐 거의 2배씩 월에 80% 90% 올랐잖아요. 네. 보통 이제 금 가격과 은 가격의 추이를 보면 금 가격이 상승이 절정이 언제 나오냐면 은 가격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대부분 금 가격이 고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금과 은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기금속으로 다 취급을 하지만 외국에서는 금은 물론 이제 자산의 가치가 있지만 은은 산업재로 거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차이로 은이 오버슈팅 나오고 나는데 급락이 나오면 거의 금이 고점이 나왔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금융위기 이후 저희가 또 처음으로 본 가격이 있어요. 환율 네. 1,500원 대를 이제 장중에 어제 오늘 어제 야간 시장에서? 야간에 돌파했고 지금 네. 이제 좀 1,470원, 80원대로 내려왔는데 이 환율에 대해서 시장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00원대를 저희가 또 다시 보게 될까요?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사실 이제 과거에 그 숫자를 당시 본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 예를 들면 IMF 때나 금융위기 때 1,550원 정말 큰일 났다 싶을 정도의 그 가격인데 다행스럽게 오늘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 그 어제 1,500원 넘어갔던 그 한주 시장이 오늘 1,470원대로 안정은 아니지만 좀 빠져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커버가 됐다. 다만 지금 환율은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공행기를 하나라고 보면 결국 이거는 어떤 단기적인 수급의 영향에서 우리가 많이 찾고 있지만 물론 수급도 영향이 있지만 사실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어쨌든 미국의 GDP와 우리가 격차가 이미 나 있는 상황이고 금리도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GDP 차가 좁혀지거나 금리 역전 상황이 좀 완화되어야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1,400원 밑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되는 부분이 나올 건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다만 올해는 GDP 격차가 우리가 반도체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계속 우상향되고 있으니까 좀 좁혀지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는 금리 인하가 중단된 상태니까 금리 역전차도 좀 좁혀지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좁혀지고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온다면 안정화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그런 펀더멘탈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원화가 이런 상황에 접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500원 뭐 돌파는 이제 뭐 불투명하지만 이 1,400원대 고환율 구간에서는 저희가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를 안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1,500원대 위로 올라오는 걸 좀 누를 필요는 있겠지만 이걸 인위적으로 수급으로 1,400원대 밑으로 내리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암호화폐 시장 움직임도 좀 함께 보시나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가끔 보죠. 네. 가끔 보죠. 수급은 보죠. 주말 동안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전쟁이 났다 이러면서 좀 하락했다가 사실 오늘까지는 그렇게 크게 급락하는 움직임은 아니던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네. 코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코인은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치가 잘 나갈 때 코인 시장이 올해 들어 좋지 않았다는 네.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ETF에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컸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급락도 지금 그 전체 수급적으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ETF가 유입이 될 때는 너무나 좋죠. 그래서 호가를 높여서 올라가니까 그럼 급등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 지금처럼 호가를 낮추면서 내려오니까 급락의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이 있고 또 코인 시장은 겁나는 게 그 ETF가 매도됐던 부분은 사실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엔켈이 자금 청산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예전은 주식 시장이었지만 지금 코인 시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BOJ가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니까 코인 시장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엔켈이 자금 청산에 일부 또 들어오면 ETF 자금이 엔켈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또 청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수급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코스피 빠진 건 오케이. 만약에 그렇게 쳐요. 근데 지금 코스피를 끌고 왔던 이제 전 국민이 많이 들고 있는 반도체주 이거는 지금 뭐 고점 대비 거의 20% 넘게 이렇게 빠진 상태인데 반도체 급락이 이게 합당한 걸까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는 합당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단기에 이제 급등했던 부분의 되돌림 현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지금 반도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매도 물량. 지금 2월 중순 이후에 코스피에서만 20조 원을 매도했는데 사실 이런 숫자는 과거에 본 적이 없거든요. 반도체에서만 20조요? 그 코스피 전체에서 20조인데 90%가 반도체니까
거의 뭐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대세 상승, 대세 하락에서 추세 전환시킬 때 외국인들이 한 달 정도 물량을 집중 투하하는 게 과거에는 한 7, 8조 네. 정도면 추세가 뒤집어졌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7조를 매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 보면 작년에 그 하이닉스가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올라올 때 그 상황이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에 외국인이 하이닉스에 13조 매도했거든요. 네. 13조 매도를 맞고 하이닉스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과거와는 좀 수급이 달라졌다는 게 보통 보이죠. 외국인이 그렇게 팔면은 그 하이닉스 주가도 빠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과거 같으면 13조를 한 종목이 맞으면 한 달 내에 폭락이었거든요. 네. 그걸 맞고 오히려 더블 올랐다라는 것은 네. 뭔가 이제 우리가 코스피가 6천을 찍으면서 과거와는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뭐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이럴 수 있는 거죠. 헤지펀드는 항상 레버리지를 올리는 효율성을 생각하는데 네. 최근에 ETF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싱가포르의 하이닉스 레버리지 나왔고 홍콩의 삼성전자 레버리지 나왔고 올 이번 달에 이제 우리나라도 레버리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펀더멘탈이 지금 보장이 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식을 100억 보유하는 것보다 이걸 매도해서 레버리지 ETF를 200억 보유하는 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생각은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매물로 내보낼 필요가 있을 때 지금처럼 파생 상품 연관해서 좀 누를 수가 있고 누르고 난 뒤에 오히려 상품은 주식보다는 ETF 쪽으로 돌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작년 이후에 지금 펀드들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너무 급등하면서 펀드 지금 밸런스가 안 맞을 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많이 오버했을 건데 원래 그들 주식들은 그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특정 비중 이상으로는 못 들고 있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번 2월 중순부터 MSCI 리밸런싱한 거 함께 들어오면서 반도체조 매도가 컸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물량을 줄이면서 예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그 물량을 더 못 맞출 때 사실 EAW 그 다른 파생 상품 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보유를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헤지펀드 일부가 주식을 매도하고 ETF를 매수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보면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서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면 수급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비중 조절의 문제도 최근에 외국인 순매도 영향이 있었던 거네요.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게 분명히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오른 게 아니라 거의 더블 스코어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오버했던 물량들이 있을 거고 인위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MSCI 리밸런싱 2월 27일 기준일인데 보통 그때는 편출 종목만 대상이 되고 비중 조절은 2월 한 15일 정도 전후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들어왔던 게 2월 13일부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물량은 반드시 있을 거다. 그게 이제 하나 희망이 되죠. 이게 좀 이해가 되네요. 그 반도체 좋다고 하고 반도체 지금 제일 세게 보는 데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인데 맞아요. 보고서는 그렇게 썼는데 외국인들 저렇게 파는 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쟤들 물량 떠넘기게 한다, 폭탄 돌리게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외국인들도 그들만의 뭐 사정은 있었던 거네요. 비중 조절이라는.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했고 시장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가장 먼저 턴하는 것도 역시 반도체 쪽일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주도주는 이제 미국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면 많이 오르고 조정을 덜 받는다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많이 오르고 많이 조정받거든요. 왜냐하면 ETF 물량에 의해서 파생 상품 연간을 받아서 이제는 올라오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강하게 상승하지만 빠질 때도 많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지는 종목을 겁내는 게 아니라 그게 주도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ETF나 파생 상품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 굳이 비주도주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AI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 전력기 볼 필요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작년 10월달 미국이 고점을 형성하고 박스권 안에 지금 6개월 가까이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 수급 구조를 보면 AI 모멘텀을 받는 쪽에 특히 이제 미국은 전력기기 쪽이 롱 포지션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숏 포지션은 우리는 AI 쪽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따보니까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경기 방어주가 많았습니다. 의외인데 경기 방어주 쪽의 공매도가 미국 쪽은 역대급으로 쌓였거든요. 그리고 중소형주, 소형주 그걸 본다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반도체 전력기기 관련된 AI 부품 여전히 그쪽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전쟁 수혜주라고 어떻게 보면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방산이나 정유주는 왜 이렇게 급락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작년에 얘기했던 조방호는 네.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춰야죠. 좀 낮출 시기가 왔던 것 같고 이번에 물론 이제 방산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좀 급등했던 부분도 물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급등할 때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절정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만약에 휴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방산주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선은 이제 실적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실적 부분에 굉장히 견인을 해왔는데 지금은 실적보다는 오히려 관세에 의한 방산에 의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방산 쪽에 좀 성격들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조선은. 저도 그렇게 좀 모멘텀이 너무 강하게 반영돼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이 좀 반영되지 않냐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 1월 달에 들어와서 조선 쪽의 수주를 보면 네. 중국 쪽 수주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텃밭으로 생각했던 LNG선 같은 경우가 사실 1월 달에 충격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약간 수적 관련된 우려스러운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원전은 사실 시적보다는 모멘텀인데 사실 우리가 관세 협상이 그 마무리되면서 기대했던 것은 조선과 원전 쪽이었는데 네. 원전은 우리가 기대했던 웨스팅하우스의 원팀에 의한 수주 전략이 지금은 좀 어긋나 보인다. 그러니까 중동 쪽의 수주를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미국 내에 건설회사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원팀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거리차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면 모멘텀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닐 것 같다는 점에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방호는 조금씩 작년보다는 눈높이를 낮추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정유나 물류 쪽도 조언 주세요, 대표님. 종류는 지금 사실 이제 그렇게 큰 기대감은 갖고 있지 않는데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주가 급등 나가는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쉐브론이나 이쪽을 보면 주가 흐름이 트럼프 정부 이후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는데 사실 미국 쪽 흐름을 보면 정유주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나 베네수엘라 관련돼 있는 종목을 보면 오히려 정유 시설 쪽의 종목들이 더 변동성이 모멘텀이 더 좋거든요. 그 미드스트림 업체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종류와 관련 쪽에 관광인 업체다든지 부품업체들이 오히려 탄력이 좋기 때문에 종류업체보다는 오히려 그쪽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되게 추정컨대 이 시장의 경험이 되게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폭락과 비슷한 정도의 뭐 산전수준 많이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개인적으로 시장의 저점 신호를 판단하는 좀 기준이나 혹은 현상들, 시그널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시주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가 급락이 나왔을 때는 물론 V자형으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보통은 보면 하방 쪽으로 베팅 들어왔던 물량이 청산되고 상방 쪽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사실 풋옵션이나 콜옵션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쪽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세 자리 숫자, 그러니까 100 이상의 숫자가 찍히면 일단은 조금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이틀 연속 나오면 추세가 좀 바뀌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100 이상의 숫자가 찍혔는데 900이라는 숫자는 사실 그러니까 저도 30년 주식했지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 정도면 이번 그 3월 다음 주 3월 물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6월 9월 원월물까지 뒤로 다 물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격에 대한 조정의 하이라이트 국면은 적어도 이번 주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닐까. 물론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격 조정은 이번 주 마무리 국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조정의 마무리를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희 생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내일장에 임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요. 오늘 장 막판을 보면 네.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은 하방적 물량 청산했고 또 한 가지 이제 고무적인 거는 대량 선물 매수 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했다라는 것은 기간의 프로그램 매수를 바로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그 매도로 나오는 물량을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좀 받는 모양이 나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만약에 지난주에 좀 비중을 줄였으면 가장 좋았겠죠. 근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미 가격 조정의 하이라이트 구간에 들어왔을 때
내동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염려되는 게 지금 이틀간의 상황을 보면 내일 아마 오전장에 일부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더 빠지겠네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에 의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장 막판에 외국인 수급을 보면 저는 그거를 외국인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커지면 오히려 일부 분할로 추가 매수를 조금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양이 100이라고 하면 내일은 한 20 정도, 5분의 1 정도를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오전장에 나올 때 외국인 수급을 하게 돼가면서 20% 정도 동참. 적어도 다음 주 선물옵션 목요일 만기까지 나눠서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장 시작해서 20%를 샀는데 그러자마자 지수가 폭등해 버리면은 그거 놓쳤다가 아쉬워하지 말고 그렇죠. 좀 인내심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나눠서 사는 전략 계속 유지하자 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내동매매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 대표님께서도 오늘 하루 참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